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어요. 식당 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셔터를 내리며 마지막으로 간판 불을 껐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세 테이블 뿐이었어요. 주방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어 있더군요. 하지만 골목을 빠져나올 때쯤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쏟아지더군요.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산이 진열대에 놓여 있더군요. 8,000원이라는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지갑으로 갔다가 멈췄어요. 그 돈이면 반찬을 며칠은 살 수 있었죠. 결국 돌아서 나왔습니다. 빗물이 옷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가더군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전구가 나간 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벽을 더듬으며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13번째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남편이 일찍 잔 모양이더군요. 젖은 옷을 벗어 걸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머리카락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렸죠. 부엌으로 갔더니 제가 차려둔 저녁상이 그대로였습니다. 숟가락도 젓가락도 놓인 그대로였어요. 된장찌개 위엔 하얀 막이 끼어 있었죠. 밥그릇 뚜껑도 닫혀 있었습니다.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덮여 있더군요.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여보, 밥도 안 먹고 자요?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만 들렸어요. 다가가서 이불을 살짝 당겼죠.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랗더군요. 눈은 반쯤 떠 있었어요. 손을 뻗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돌처럼 차가웠어요. 겨울 냇가의 돌멩이 같았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여보, 여보, 일어나요. 제발, 제발 일어나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소주병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4병이었습니다. 빈병들이 쓰러져 있더군요. 라벨이 젖어 찢어진 채였어요.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죽은 남편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온 세상을 삼키는 듯했어요. 제 울음소리조차 그 속에 묻혀버렸죠.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24살이었어요. 남편은 26이었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영순아, 나랑 결혼해도 계속 고생만 할 텐데. 고생이면 어때요?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그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빵 하나도 겨우 얻었지요. 보증금도 빌린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힘겨운 날도 많았습니다. 전기가 끊긴 날도 있었어요. 쌀이 떨어져 굶은 날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제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잡았을 뿐이죠. 16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독 춥더군요. 남편은 작은 철공소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주려 했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공장에서 밥 준다고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최진호 씨 보호자 되십니까? 최진호 씨가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사고요? 무슨 사고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떨림이 멈추질 않더군요.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 입술이 떨렸죠. 척추를 다치셨습니다. 하반신이 완전 마비 상태고요. 왼팔도 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수술을 해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멀쩡히 나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프레스기에 끼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장치가 고장이었는데도 작업을 시킨 모양이에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더군요. 공장 사장이 찾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죠. 작업 수칙을 안 지킨 건 당신 남편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우리 기계 망가뜨린 거 물어내야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법대로 하자고.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사장은 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치료비는 하루에 50만 원씩 나왔어요. 한 달이면 1,500만 원이었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빌린 돈이었어요. 재판은 끝날 줄 몰랐죠.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사장이 시킨 거잖아요. 조용히 하십시오. 4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승소했어요.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죠. 하지만 공장은 이미 폐업 신고를 낸 뒤였습니다. 사장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어요. 받을 돈은 한 푼도 없었죠. 빚만 1억이 넘었습니다. 치료비, 변호사 비용, 생활비까지요. 모두 빌린 돈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야 겨우 연결됐죠.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침착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을 비췄어요. 빗물에 젖은 유리창에 파란 빛이 번지더군요. 경찰차도 함께 왔더군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젖은 신발 자국이 마루에 남았죠. 남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죠. 들것에 남편을 옮겼습니다. 하얀 천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그 천이 유독 하얗더군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차가운 손만 잡고 있었어요. 손톱이 보라색이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의사가 남편을 확인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댔다가 내려놓더군요. 구급대원과 뭔가 속삭이더군요. 사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1시간, 아니, 30분 전쯤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에 술병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주병 4개가 있었습니다. 다 빈병이었고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됩니다만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우울증이 있거나. 1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후 4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이혼을 꺼냈죠. 야, 나 좀 내버려둬. 매일같이 병수발에 약값에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사는 거냐고. 우리가 부부야? 어? 그냥 이쯤에서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나아. 당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다 알아. 나 떠나보내려고 막 화내는 거잖아. 눈빛이 다 흔들리는데. 일부러가 아니라 진심이야. 나 같은 병신하고 왜 사는데. 젊은 나이에 멀쩡한 사람들 많잖아. 가서 새 인생 살아. 그래, 맞아. 당신 병신이야. 근데 나도 병신이야. 당신 없으면 못 사는 병신. 우리 그냥 병신 둘이 같이 살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왜 이렇게 바보야? 그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경찰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경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펜을 만지작거리더군요. 부인,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평소에 소주를 얼마나 드셨습니까? 안 마셔요.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 소주병이 4개나 있었다는 게 좀... 그리고 병 배치도 이상했어요. 너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누가 일부러 놓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의 지문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안경을 고쳐 쓰더군요. 부인, 정확한 사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급성 알코올 중독 같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석연치 않다니 무슨 뜻이에요? 시반이 이상해요. 그리고 입술 색깔도 일반적인 알코올 중독사와는 다릅니다.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의 몸을 또 가르는 거였어요. 꼭 해야 하나요? 남편이 평생 수술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온몸이 흉터투성이인데 죽어서까지. 부인,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거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 있어요. 만약 타살이라면... 타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였죠. 타살이라고요? 우리 집엔 돈도 없고 남편은 집 밖에도 안 나가는데 누가 왜...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해요. 부인, 남편분이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었죠? 그 약과 술이 같이 먹으면 위험한데 남편분이 그걸 모를 리 없었을 텐데요. 맞았습니다. 남편은 약 때문에 술을 끊다시피 했어요. 의사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남편이 그걸 몰랐을 리 없어요.
10번도 넘게 주의를 들었는데 그럼 더더욱 이상하네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을 리도 없고, 실수로 그렇게 많이 마셨을 리도 없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알겠어요. 부검 하세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네, 알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바람이 차갑더군요.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쯤 뜬 눈이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뭘 보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누군가 남편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더군요. 경찰서 조사실은 춥더군요.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부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분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질식사요? 술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소주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마르더군요. 그럼 누군가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숨진 후에 누군가 억지로 술을 먹인 겁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위장하려고요.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타살. 그 두 글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남편은 죽임을 당한 거였죠. 그런데 부인,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남편분 위에서 장기알이 나왔습니다. 장기, 알이요? 네, 왕 말이었어요. 빨간색 왕. 혹시 집에 장기판이 있습니까?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매일 밤 두던 장기. 안방 방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네, 있어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해서 밤마다 한두 판씩 두곤 했어요. 그 장기판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왕 말이 있는지. 그날도 장기를 두다가 멈췄어요. 다음에 이어서 두자고. 판을 그대로 뒀거든요. 형사가 수첩에 뭔가 적더군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범인이 왜 장기알을 먹였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 왕이었어요. 제가 빨간 편이었거든요. 부인 왕을 남편이 먹은 거군요. 뭔가 메시지 같은데.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까지 제게 뭔가 알리려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무엇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그대로였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죠. 안방 방바닥에 있는 장기판을 봤습니다. 장기판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 왕 말이 없더군요. 부검이 끝났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인수했어요. 장례를 준비해야 했죠. 경찰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사인은 비밀로 해달라고요. 범인이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3월의 끝자락이었어요. 꽃이 피기엔 아직 추운 날씨였죠. 이웃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도 왔어요. 남편 이전 공장 동료들도 몇 명 왔죠. 어머,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래도 이제 편하게 갔네요. 살아서 고생만 했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도요. 남편이 들을까봐 가슴이 아팠어요. 하긴, 사는 것도 힘들었겠지. 몸도 그렇고 돈도 없고 차라리 잘 간 거야. 맞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간 게 나을지도 모르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더군요. 그들 앞에 섰어요. 그럼 당신들은 왜 안 죽고 살아요? 네? 아니, 무슨... 당신도 작년에 사업 망했잖아요. 빚이 1억이 넘는다면서요. 그럼 왜 안 죽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당신은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매일 울면서 산다며요. 그럼 왜 살아요? 죽는 게 편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을... 다들 살기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왜 다들 안 죽고 살아있어요? 왜 내 남편만 죽어야 편한 거예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죠. 남동생이 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눈이 빨갰죠. 누나,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니? 매형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힘들었어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선택. 동생도 제 남편이 사는 게 힘들어 스스로 삶을 등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지방에서 밤새 달려왔다더군요. 얼굴이 초췌했어요. 아빠! 아빠! 영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왜 이렇게 갔어?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빠.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충격이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죠. 밤이 깊었습니다.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향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했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더군요. 여보, 누가 그런 거야? 누가 당신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범인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장례 이틀날이었습니다. 빈소에 늙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고 계셨죠.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오신 거였어요. 제가 부탁해 지인 언니가 모시고 왔더군요. 아버님이 꼭 오시겠다고 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아버지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엎드려 우셨어요. 진우야, 이놈 진우야, 왜 이렇게 일찍 갔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은 날이 올 텐데. 아버지, 일어나세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좋은 날이 올 텐데 왜 못 참고. 한참을 우신 뒤에야 일어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죠. 영순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네 큰아버지, 내 형님 알지? 큰아버지, 30년 전에 실종되신 분이었어요. 돌아오지 않으셨죠. 네. 근데 왜요? 형님이 돌아가셨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 작년에요? 그럼 왜 이제... 변호사가 연락을 늦게 했대. 형님이
유산을 남기셨는데.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구겨진 서류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이셨죠. 17억이야. 17억. 형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나 봐. 그 돈을 나한테 남기셨다. 17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17억이라니요. 17억이요? 이미 상속 절차도 끝났어.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이 돈으로 뭘 하겠니? 다 너희 거야. 너하고 진우 거였는데. 아버지가 또 우셨습니다. 영정을 보시며 흐느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였죠. 진우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 돈으로 병원도 제대로 다니고 좋은 약도 쓰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왜 못 기다렸을까? 왜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진호야. 미안해. 지인 언니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힘겹게 일어나셨어요. 제 손을 또 잡으셨죠. 영순아, 이 돈으로 이제 편하게 살아. 진호 묵까지 꼭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내가 더 일찍 연락받았어야 했는데 이 변호사가 너무 늦게.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이제 가셔야 돼요. 요양원에서 약 드실 시간이라. 언니, 아버지 잘 부탁해요. 제가 여기를 비울 수가 없어서.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너는 진호 씨 잘 보내드려. 아버지가 문 앞에서 돌아보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영순아, 이 일 너무 많이 알리지 마라. 네, 아버지. 조심할게요. 그냥 조용히 살아. 진호도 그걸 바랄 거야. 지인 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멀어져 갔어요. 문이 닫혔죠.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향 연기만 피어 올랐어요. 아버지 말씀이 계속 맴돌았죠.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누구를 조심하라는 걸까요? 3일장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죄가 되어버린 남편을 안고 돌아왔죠.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장기판도 그대로였죠.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담당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형사님, 친정아버지가 유산을 받으셨어요. 17억이라고. 혹시 이것 때문에. 17억이요?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도 최근에야 아신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요양원 쪽에서 소문이 나서 정보가 샜을 수도 있고요. 형사가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펜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조용했죠. 아직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어요. 집에 침입 흔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일단 주변 사람들을 더 조사해야 합니다.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뿐이에요. 아드님은 언제 오셨다고 했죠? 장례식 때요.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죠.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부인도 조심하세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짐이 쌓여 있었어요.
이삿짐 박스들이었죠.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게 다 뭐니? 내 짐이야. 직장 그만뒀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그 직장을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왜? 왜 그만뒀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 아빠도 없는데 내가 곁에 있어야지. 그리고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 살아계실 때 잘해 들었어야 했는데 일한다고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했잖아.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이제라도 엄마 옆에 있을게. 여기서 일자리 다시 구하면 돼. 걱정하지 마. 민수야, 엄마 배고프지? 내가 밥 차려줄게. 엄마 며칠 제대로 못 먹었잖아.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군요. 서툴게 뭔가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아빠 없는 집을 지키겠다는 아들이요. 엄마, 계란찜 괜찮아? 아빠가 좋아했잖아. 내가 만들어 줄게. 응, 고마워. 아들이 계란을 깨트렸습니다. 손이 서툴렀어요. 껍질이 들어갔는지 다시 빼내더군요.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계란찜은 짰지만 먹었죠.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그래, 그래. 아빠도 그걸 바랄 거야. 우리가 잘 사는 거. 그날 밤 아들은 거실에 이불을 폈습니다.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하다면서요. 방문도 열어놓고 잤지요. 다음날 아들 이삿짐을 정리했습니다. 박스가 10개도 넘었어요. 하나씩 풀어 방에 넣었죠. 엄마, 내가 할게. 무거운데. 괜찮아. 같이 하면 빨리 끝나지. 옷가지들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책들은 책장에 꽂았어요. 사진도 몇 장 있더군요. 그때 열쇠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비상키였어요. 아들에게 주려고 했었죠. 민수야, 잠깐만. 엄마가 열쇠 하나 줄게. 비상키인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옆 화분 위쪽이었어요. 벽에 붙은 작은 틈새에 숨겨뒀었죠. 손을 뻗어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달랐어요. 원래보다 오른쪽에 있었죠. 열쇠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몇 년은 안 만진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열쇠 주변만 먼지가 쓸려 있었어요. 손자국처럼 보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열쇠를 누가 만진 거였어요. 최근에 만진 흔적이었죠. 민수야, 혹시 너 이 열쇠 만진 적 있니? 비상키? 아니, 나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없인 못 움직였어요. 높은 곳의 열쇠는 더더욱 못 만졌죠. 그럼 누구였을까요? 이 열쇠 위치를 아는 사람은 둘뿐이었어요. 저, 남편이요.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등에 땀이 배어 있었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는 걸 확인했어요. 조용히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요양원이죠?
최근에 우리 아들이 그쪽에 간 적 있나요? 박상철 어르신 면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최근 한 달간은 오신 적 없으세요. 정말요? 한 번도요? 네, 면회 기록이 없습니다. 지인분 한 분만 가끔 오셨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은 요양원에 안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언제 일어났는지요. 엄마,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양원에 할아버지 안부 물어본 거야. 이 시간에? 밤 11시인데? 그냥 갑자기 걱정돼서. 아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표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이 안 보였죠. 엄마, 나 목마른데 물 좀 마시고 올게.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25살 때였어요. 그날도 비가 왔었죠. 이 집 지긋지긋해. 매일 돈 없다 힘들다. 왜 나한테까지 이런 삶을 강요해? 민수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너한테 뭘 강요했어? 아빠, 왜 그때 조심하지 않았어? 왜 사고를 당해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민수야,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잖아. 나는 친구들처럼 학원도 못 다니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야 다닐 수 있었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때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우리를 원망하는 눈이었죠.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너한테 좋은 건 못 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 최선? 이게 최선이야? 차라리 아빠가... 뭐라고? 차라리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아들은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을 우겨 넣었어요. 말리는 우리를 뿌리치고 나갔죠. 나 이제 이 집에 안 올 거야. 내 인생 내가 살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내 죄지 뭐.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새 울었죠. 그 후 1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취직을 했다고요. 엄마, 나야. 잘 지내? 민수야, 너 어디 있었니? 왜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아빠는 어때? 여전하지. 너 많이 걱정하고 보고 싶어 했어. 나도 보고 싶었어. 그렇게 조금씩 연락을 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도요, 가끔씩 무언가 움직인 흔적이 있었어요. 그땐 그냥 제가 깜빡한 줄만 알았죠. 남편의 약이 조금씩 없어진다거나 현관 신발 위치가 바뀐다거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아들이 아빠를 미워했어도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피를 나눈 자식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를 해칠 리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울 수가 없었죠. 거실에서 아들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르게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자는 척하는 걸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그 표정이요. 무언가 말하려던 것 같았어요.
그 반쯤 뜬 눈이요. 누굴 본 걸까요?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어요. 비상키 흔적이 자꾸 떠올랐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어디론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 후로 집에 안 들어왔죠. 새벽 4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요양원 번호였죠. 보호자님, 큰일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화재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초기에 진화됐습니다. 어르신은 무사하세요. 하지만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은 없었죠. 아들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아들은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요양원까지 30분이 걸렸어요. 새벽이라 도로는 텅 비어 있었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방차 2대가 서 있었어요. 경찰차도 있었죠. 2층 일부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연기 냄새가 났죠.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카맸어요. 옷에 그을림이 묻어 있었죠.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2층 창고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1층 면회실에 계십니다. 놀라셨는지 말씀을 안 하세요. 면회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담요를 덮고 계셨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떨고 계셨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영순아, 이거 사고가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일부러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그리고 불이.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헬멧을 벗고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죠. 실화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창고에 인화 물질이 있었나요? 청소도구랑 이불 정도만 있었는데 인화 물질은 없었어요. 경찰이 뭔가 적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CCTV 확인 좀 해야겠네요. 저희 2층 CCTV가 며칠 전부터 고장이었어요. 수리 예정이었는데. 고장이었다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필 이런 일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셔야 했어요. 믿을 만한 곳을 찾았죠. 지인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가 아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시설이었죠. 거기 내 친구가 운영해. 조용하고 안전해. 아무도 모를 거야. 고마워, 언니. 정말 믿을 만한 곳이어야 돼. 걱정 마. 내가 직접 모시고 갈게. 아버지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주소는 저만 알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있었어요. 며칠 만이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와?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너는 어디 있었어? 지방에 다녀왔어. 회사에 마무리할 일들이 있어서 살던 집도 정리해야 했고. 그래, 힘들었겠네. 괜찮아. 이제 다 정리했어. 아들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였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했죠. 요양원 화재가 떠올랐습니다. 방화라면 기름을 썼을 거예요. 옷에서 냄새 나는데? 기름 냄새 같은.
아, 그만둔 공장 기계 정비 좀 하느라 사장님이 하도 가기 전에 도와달라고 하셔서. 아들이 씻으러 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어요. 물소리가 났죠. 그때 아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나왔어요. 머리가 젖은 채였죠. 엄마, 내 폰 못 봤어? 탁자 위에 있어. 아들이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급하게 받았죠. 여보세요? 아, 네. 잠깐만요. 아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죠.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10분쯤 지나서 돌아왔죠. 엄마, 나 또 나가야 할 것 같아. 또? 어디 가는데?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쯤 들어올게. 아들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옷이었어요. 모자도 썼죠. 민수야, 무슨 일 있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렸죠. 아들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혼자 남았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불안이 밀려왔죠.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와 만나는 걸까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들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안 왔어요. 연락도 없었죠. 아침 9시였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죠. 누나, 나야, 영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눈밑이 퀴퀴했죠. 누나, 아버지 요양원에 불났다며. 괜찮으셔? 응,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어. 아,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아버지 지금 어디 계셔? 요양원 못 계실 텐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의 눈빛이 초조해 보였어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죠. 아직 요양원에 계셔. 1층은 괜찮아서. 아, 그래? 다행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누나, 매형 일은 정말 안타까워. 그래도 이제 누나도 좀 편해지겠네. 편해진다니? 아니, 그게 매형 병원비며 이것저것 돈 들 일이 많았잖아. 그래, 많이 들었지. 동생이 갑자기 말을 이었습니다. 눈은 저를 보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큰아버지 유산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멈췄습니다. 동생이 큰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알까요? 아버지가 저에게만 말을 했는데요. 유산? 무슨 유산?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30년 전 연락이 끊겼어요. 동생이 큰아버지 죽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동네에서 들었어. 누가 얘기하더라고. 누가? 동생이 당황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어요. 시선을 피했죠. 그냥 기억 안 나. 아무튼 아버지 안전하시면 됐어. 그때 동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받았어요. 돌아서서 작게 말했죠. 아직이야.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억지로 웃었어요. 부자연스러운 미소였죠. 누나, 나 가봐야겠어. 일이 있어서. 영식아,
잠깐만. 동생이 멈췄습니다. 현관에서 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혹시 네 매형 마지막 날 우리 집에 온 적 있니? 뭐? 아니,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동생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죠. 누나,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 무슨 의심? 난 그냥 온 적 있냐고 물어본 건데. 매형 술 먹고 죽었다며.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 스스로 목숨을 끊다. 아니요,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동생은 그렇게 확신을 하듯 말을 할까요? 제가 그렇게 믿기 바라는 것처럼요. 응, 맞아. 그랬었지. 동생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실수를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요. 그래, 소주 4병이나 마셨다며 약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한 줄 알면서 매형도 참. 4병,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었어요. 약과의 위험성도요. 어떻게 그걸 알아?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 그냥 추측이야. 보통 약이랑 술을 같이 마시면. 아니, 약 말고. 나는 소주가 4병이라고 말 안 했어. 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누나, 아버지 어디 계셔? 요양원에 아니잖아! 어디 계셔? 절대 안 알려줘. 동생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컵이 떨어져 깨졌죠. 내가 아들인데 왜 나한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줘, 어? 동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는 숨길 게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천천히 다가왔죠. 어쩔 수 없지 뭐. 영식아, 정말 네가 진호를 어떻게? 매형은 편하게 보냈어. 고통은 길지 않았을 거야. 나도 마음이 아팠어, 누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도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죠. 원래는 누나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이야. 그냥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누나가 왜 끝까지... 돈이야? 고작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네 매형을... 고작이라고? 누나는 모르지.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아이들 학교까지 쫓아다니는 거, 와이프 약 먹고 쓰러진 거 누나는 몰라. 동생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죠. 동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광기가 보였죠. 내가 얼마나 버티려고 했는지 알아? 정상적으로 살려고. 근데 세상이 날 가만 안 둬. 사채업자들이 손가락 자르겠다고, 딸내미 데려가겠다고. 그래도 영식아, 어떻게 이래? 어떻게? 누나만 없으면 돼. 아버지는 어차피 얼마 안 남으셨고, 누나만 없으면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애들도 살릴 수 있고. 동생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목을 조르려 했어요. 필사적으로 밀어냈죠.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이 시간에 아무도 없잖아. 옆에 있던 화분을 집었습니다. 동생 머리를 내리쳤어요. 흙이 쏟아졌죠. 아이씨! 동생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현관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발목을 잡았죠. 쿵,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피가 났죠. 동생이 위에서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누나가 죽으면 아버지가 오실 거야. 그때 다 끝낼 거야. 미안해. 누나가 나쁜 게 아닌데.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동생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점점 더 세게 조여왔지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쾅! 무언가 동생 머리를 쳤어요.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넘어졌어요. 의식을 잃었죠. 누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올려다봤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괜찮아? 엄마! 민수야, 아들이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무쇠 냄비였어요. 그걸로 동생을 친 거였죠.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엄마, 정신 차려. 아들이 동생을 묶었습니다. 전선으로 손을 꽁꽁 묶었어요. 발도 묶었죠.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집에 오는데 비명 소리가 문이 열려 있고 엄마 목소리가 죽을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서 나도 모르게 냄비를. 아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손에 든 냄비를 놓지 못했어요.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쓰러진 동생을 확인했어요. 수갑을 채웠죠. 부인 괜찮으십니까? 구급차 불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 사람이 남편을 죽인 범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동생이 실려 나갔습니다. 들것에 묶여서요. 여전히 의식은 없었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떨리는 손을 꽉 잡아줬죠. 그때 뭔가 떠올랐습니다. 동생과 몸싸움 할 때였어요. 서랍장 밑에 뭔가 보였던 기억이요. 잠깐만요. 서랍장 밑에 뭔가 있었어요.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형사가 서랍장을 들었어요. 작은 녹음기가 있었죠. 남편은 시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사고 후 손이 불편해서 직접 적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사주었습니다. 이걸로 녹음을 하라고요. 오래된 녹음기였죠. 남편은 그걸 보물처럼 간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서랍 밑 구석에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경찰차로 이동하면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들었어요. 처음엔 남편의 시 낭독 소리였죠. 그러다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매영, 저예요. 영식이요. 깨우려고 했는데 깨어 계셨네요. 처남, 이 시간에.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어? 문이 잠겨 있었는데. 비상키 있잖아요. 누나가 예전에 숨겨두는 거 제가 봤거든요. 매영, 우리 좀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영순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알아요. 누나 없을 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매영.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매영, 누나랑 이혼하세요. 뭐? 갑자기 무슨... 누나가 매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볼 때마다 울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매영 병수발하느라 인생 다 갔다고. 영순이가...
영순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동생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누나 불쌍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썩어가면서. 매형이 정말 누나 아끼면 이제 이혼해주세요. 이형씨가 그건 우리 부부 문제야.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참견이요? 저 누나 동생이에요. 누나가 저렇게 말라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매형, 제발 놔주세요. 누나랑 이혼해주세요. 이형씨가 그건 내가 영순이랑 이야기해보고. 이야기요? 그때였어요. 한동안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몸싸움 하는 듯한 소리가 났죠. 동생이 남편을 공격한 겁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도요. 그리고 남편의 신음이었죠. 영씨가 왜 이래? 죄송해요, 매형. 정말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매형이 누나랑 이혼 안 하면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그게 무슨... 영씨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둥거리는 소리도요. 그리고 멈췄죠. 매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녹음이 끝났죠. 여보. 오열했습니다. 아들도 울었어요. 형사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죠. 어머님, 이건 저한테 주시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기소하겠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지키려고 삼촌이 수상해서 녹음기를 켜둔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그 녹음기를 서랍 밑에 던져두신 거야. 우리가 발견하길 바라면서. 동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끌려가면서도 울부짖었죠. 아들이 그때 받았던 전화, 알고 보니 집을 알아보던 중개인이었어요. 우리가 살 집이 나왔다는 연락이었죠. 지방 회사도 정말 정리하고 온 거였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저를 위해 돌아온 거였어요.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동생이 유산을 안 건 요양원에서였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더군요. 17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 빚 독촉은 심해지고요. 그래서 아버지마저 해치려 했던 거였죠. 동생은 제가 남편 없으면 상속을 포기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동생이 어려운 걸 아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있으면 포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먼저 죽인 거였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그 더러운 돈 때문에요. 친정 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살기로 했죠. 유산은 모두 제게 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으니까요. 아들과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파는 집이에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저는 매일 밤 남편 목소리를 듣습니다. 녹음기에 남은 시 낭독을요. 그리고 울어요. 남편이 왜 장기알을 먹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 왕을 먹은 거였어요. 왕이 위험하다는 신호였죠. 제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마지막까지 절 지키려 했던 남편, 죽는 순간에도 절 걱정했던 남편,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가끔 묻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고요. 당연히 보고 싶죠.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이 그걸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식당 이름은 진호네입니다.
남편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간판을 볼 때마다 남편이 웃는 것 같아요.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요. 향기가 퍼질 때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호가 좋은 사위였다고요. 끝까지 가족을 지킨 진짜 남자였다고요. 네, 맞아요. 남편은 진짜 남자였어요. 죽어서도 저를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아요. 어디선가 남편이 지켜보고 있겠죠. 여보,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요. 남편이 듣고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